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35부 에도 막부 계속되는 열강들과의 신고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4년 3월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한 에도 막부는 이제 한시름 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국과의 조약 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 불과했다는 거죠. 뒤이어서 연달아서 서구 열강 세력들이 하나, 둘,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전략적 입지가 당시 서양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건데 우리나라가 정말 비극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당시로서 서양 열강들이 반드시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요인이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자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시장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중국처럼 되는 몇 억 시장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위치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전략적인 위치가 나름 꽤 중요성이 부각이 됐어요. 하지만 그거는 현대에 와서 그런 거고,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딱 껴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서양 열강들이 관심을 주로 가졌던 게 어디였냐면은 가장 극동에 위치했던 태평양 전선에 위치했던 일본에 관심을 갖던지 아니면은 아주 커다란 기회의 땅, 노다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중국에 관심을 갖던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태평양 넘어서 동양권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교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본에 눈독을 들였거든요. 러시아도 똑같아요. 러시아도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를 해야 되고, 그 남하할 때 역시 눈독을 들이는 것이 일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를 해오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역시 일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 세 나라가 이해관계가 이렇게 걸치는 곳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진짜 비극적인 부분인데 서양 열강들의 구미를 땡길 만한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일본의 에도마쿠가 먼저 서양 열강들한테 우리 교류합시다 하고 접근한 게 아니라 서양 열강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본에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 못지않게 또 일본에 눈독을 들였던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였는데요. 사실 미국의 페리 함대가 처음 내방한 지 대략 한 달 후였습니다. 조약 체결하기는 전이었죠. 1853년 8월에 이미 러시아 함대가 일본의 나가사키에 들어오게 돼요. 약간 좀 뜻밖이죠? 러시아 함대가 일부러 멀리 돌아가지고 나가사키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 함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에프피미 푸차틴 제독이었는데, 이 푸차틴 제독이 나가사키에 입국을 해가지고 현지 관료를 만나서 교섭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푸차틴 제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냐.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국경을 맞대온 이웃 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이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홋카이도 쪽으로 안 오고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멀리 나가사키까지 왔다. 우리가 이만큼 일본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으니까 일본도 당연히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푸차틴이 언급했던 그 배려가 뭐였냐? 조약을 맺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해결을 못 본 지역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바로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보다도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지역이죠. 사할린. 이 사할린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애매했어요. 딱히 러시아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었죠. 두 나라가 물론 여기서 이제 서로 접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얼음밖에 없는 땅덩어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자 했던 땅인데, 이제 그거를 좀 결정을 짓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됐냐면은 홋카이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하여튼 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바로 이제 쿠릴 열도 일대죠. 그래서 러시아의 캄차크 반도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쿠릴 열도를 또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분할을 논의를 할 겸, 그리고 또 러시아 선박들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기항지가 또 일본에 필요한데 그 기항지도 좀 제공을 해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겸사겸사 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조약 체결을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도마쿠는 난색을 표해요. 뭐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현재 쇼군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전국이 너무 어수선하다. 거기다가 조만간에 미국 함대가 다시 와가지고 정식으로 조약 문제를 논의를 할 텐데 일단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골칫거리들이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하고 조약을 논의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난색을 표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러시아의 푸차틴 제독은 좀 이제 강압적인 어조로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네들 되게 웃긴다. 어차피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니냐. 근데 생판 남인 미국하고는 조약을 체결하고 국경을 맞대는 우리 러시아하고는 조약을 체결 못할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차별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에도마코 측에서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알았다. 당장은 좀 힘들지만, 만약에 일본이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러시아하고도 조약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조를 하게 됩니다. 자, 에도마코로부터 이렇게 약조를 받은 푸차틴 함대는 일단 필리핀의 마닐라로 건너와서 대기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조약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은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럽에서 크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 반도, 지금도 이제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서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 군대가 연합을 해서 여기서 참고로 이제 아직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이었는데 근데 샤르디냐 왕국에서도 좀 병력을 일부 차출해서 보내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연합군이 러시아의 크림 반도에 위치했던 요새였던 스바토폴 요새를 맹렬하게 공격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극동 지역에도 전달이 되는데 자, 극동 지역에 파견됐던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러시아 함대를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푸차틴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푸차틴이 큰일 났죠. 당시 최강 국가가 영국이고 영국 상대로 바다에서 이길 나라가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러시아 극동 함대는 또 그렇게 센 함대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푸차틴 제독은 황급히 마닐라를 떠나서 러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54년 8월이 되는데 이미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푸차틴 제독이 일본에 방문을 못했던 이유가 지금 자기는 쫓겨서 도망다니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영불 연합함대가 러시아 함대를 사냥하기 시작하는데 프라이스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하고 드푸행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러시아의 푸차틴 제독의 함대를 추격해가지고 캄차카 반도로 진격을 했죠. 자, 그러자 푸차틴 제독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서 오호츠크해 연안에 있는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섬들 사이로 도망을 다니면서 함대 전력을 보존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함대는 이 낯선 땅에서 러시아 함대를 찾아가지고 숨바꼭질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자,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지금 오호츠크해 근처에서 오랫동안 이제 숨바꼭질을 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급 문제가 생겼죠. 근처에 보급을 받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영국, 프랑스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에서 더 넘어가 버리면은 지금 자기들도 지금 이렇다 할 만한 기반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함대는 일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푸차틴 함대를 찾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자. 차라리 캄차크 반도에 위치한 러시아 측 요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페트로 파블로프스크를 한번 공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짠 작전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일단 한번 치고 보자 해가지고 페트로 어쩌고 저쩌고로 공격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요새를 함락시키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함대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극동 전선에서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극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보급을 충당할 만한 기항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홍콩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뭔가 좀 이제 괜찮은 기항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주목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1854년 9월에 영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스털링 제독이 교섭을 위해서 나가사키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당시 에도마쿠는 러시아와 나름 교린하는 관계였어요.
엄청난 적대 관계는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게 선뜻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기항지를 내주기가 좀 꺼림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냐? 좀 당당하게 말하면 안 되냐? 근데 강대국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누구밖에 없냐면은 북한처럼 원래 그 마카파 같은 국가들이 있죠, 그죠? 이래도 망이고 저래도 망하고 어차피 망할 거 그냥 큰 소리나 쳐보자.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면은 강대국 눈치 보는 건 다들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에더마크도 똑같았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지만 당장 뭐 별 수 있냐 이거예요. 자, 따라서 에더마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험악해질 걸 우려해가지고 사실 좀 약간 이제 머리를 써요. 뭐라 그러냐면은 마침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영국도 조약을 체결하면 어떻겠냐라고 선수를 쳤다는 거죠. 즉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위한 기항지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화친 조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미국이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기항지를 제공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러시아한테도 할 말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의 스털링 제독은 사실 뭐 처음에 별 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보급항이나 한번 알아볼까 하고서 왔다가 갑작스럽게 덜커덕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 의회가 나중에 사후 승인을 하게 되면서 영국과 일본 사이에서 화친 조약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푸차틴이 이 소식을 들어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조약을 맺어버렸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서 푸차틴이 부랴부랴 영국 함대의 감시를 피해서 비밀리에 사모다항에 입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지로 열어뒀던 곳이죠. 자, 그래서 푸차틴 제독이 에드마크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영국한테 지금 기항지를 내줬다며. 이거 우리 러시아랑 한판 붙자는 얘기냐? 하면서 막 따졌다는 거죠. 그리고서 지난번에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종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에드마크가 뭐라고 하냐? 막 달래는 거죠. 그거 오해다. 영국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항지를 우리한테 제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미국하고 우리 사이에서 맺었던 조약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영국한테 해줬을 뿐이다. 그리고 전에 했던 약속이 있는데 당연히 러시아 당신네들하고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855년 2월 7일에 에드마크는 미국, 영국과 맺은 조약에 근거해서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러일 화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영토 분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일단 사할린 섬은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하자. 그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쿠릴 열도의 경우에는 러시아 측에 이제 가까이 있었던 우프르 섬까지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에 가까이 있는 이투로프 섬 여기를 이제 일본 측이 관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55년 4월이 되는데 요때쯤 되면 이제 또 누가 찾아오냐? 에드마크는 모라벨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의 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함대도 이제 크림 전쟁을 겪으면서 극동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이제 또 일본에 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에드마크가 생각하죠. 지금 유럽 양대 깡패가 영국, 프랑스잖아요. 그죠? 영국하고 이미 체결을 했는데 프랑스라고 해서 이거 체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에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차피 체결할 조약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치자 해가지고 프랑스한테도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모라벨 제독이 자기는 이런 권한이 없다. 난 조약 체결을 원래 못한 사람도 아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달라 하고서 본국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반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프랑스 본국에서 세실 제독이 파견돼가지고 프랑스하고 일본 사이에서도 화친 조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에드마크는 미국에 이어서 연달아 영국, 러시아, 프랑스하고 화친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조약들이 사실 에드마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즉 에드마크가 원해서 먼저 제의한 게 아니라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다시피 체결한 조약들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일본이 먼저 제의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좋아서 먼저 제의한 거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하자. 맞고 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랬던 거잖아요. 일단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정말 일본스러운 행동이 나오는데
일본이 그런 매뉴얼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면서 매뉴얼이 정말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무지게 써먹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체결했던 영국, 러시아, 프랑스 전부 다 컨트롤 C, 컨트롤 V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그 무섭다는 서구 열강들과의 신고식을 대강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한숨 돌리게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쪽 이야기를 잠깐 일단락 짚고요. 이제는 조선 쪽으로 넘어올 건데,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뭐 헌정실록, 철정실록, 그쪽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쪽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조선은 아무래도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조선은 국제정세에 대해서 정말 까막눈이었냐? 과연 그랬었던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